하버드 국제안보전략학 강의실. 독일 유학생 브래들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한국은 아직도 서울을 수도로 삼고 있는 걸까요? 북한과 불과 40km 거리인데 전략적으로는 너무 치명적인 위치 아닙니까? 웅성이는 학생들 사이로 팔짱을 낀 일본 유학생 스즈키가 비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전쟁 나면 서울은 5분 만에 불바다가 될 겁니다. 이건 세계 최악의 수도 아닙니까? 순간 강의실에는 웃음 섞인 탄식이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리처드 교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일본 학생에게 조용히 다가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스즈키, 웃지 마. 네 나라가 가장 먼저 당할 수도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히 무장된, 뚫을 수 없는 메가시티입니다. 전쟁이 난다면 적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전장은 서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증명해 보이죠. 미국 최고의 국제안보 전략학 박사 존 메가더 교수. 그의 강의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버드 국제안보 전략학 강의실. 존 메가더 교수의 전략안보학 강의는 항상 빈자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 메가더 교수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전략적 수수께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화면에 한반도 지도를 띄웠어요. 서울과 북한 사이의 거리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단 40km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적과의 거리가 고작 이 정도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출신 유학생 스즈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해서 서울은 북한에서 너무 가깝습니다. 포격 한 번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수도로는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메가더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스즈키 학생, 그건 당신의 나라에서 나온 오래된 전략적 평가입니다. 일본은 서울이 함락되길 바라는가 보죠?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스즈키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서울은 그냥 수도가 아닙니다. 500년을 지켜온 정치문화 경제 중심이자 세계 최강의 전략 도시이죠. 교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미 육사 출신 브래들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교수님, 군사전략 기본 원칙은 적과의 거리를 확보하는 건데 청와대가 북한 포 사정권 안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메가더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래들리 학생, 당신이 배운 건 100년 전 교리입니다. 현대전은 거리만으로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바그다드 함락까지 얼마나 걸렸죠? 3주 정도요. 브래들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통제하는 데는 20년이 넘었지요. 메가더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서울의 인구는 수도권까지 합치면 2천만이 넘습니다. 이 인구, 경제력, 상징성을 잃는 건 곧 국가 기능 마비와 같아요. 대한민국은 수도를 옮기지 않는 게 아니라 지키는 쪽을 택한 겁니다. 독일 국제법 전공 마르코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국제법상 민간인 밀집 지역 공격은 전쟁 범죄입니다. 북한도 그건 알 텐데요. 메가더 교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르코 학생,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게 바로 서울의 방패가 되기도 하죠. 서울을 공격하는 순간 북한은 국제사회의 모든 지지를 잃게 됩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외면할 수밖에 없지요. 필리핀 출신으로 유엔 파병 경험이 있는 라미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도 교수님, 제가 분쟁 지역에서 봤듯이 수도가 함락되면 국가 통제력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서울은 정말 방어할 수 있을까요? 메가더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2010년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였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지요. 그날 밤 서울은 놀라웠습니다. 패닉이 아니라 차분함이 흘렀어요. 500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견뎌온 도시니까요. 메가더 교수는 스크린에 서울의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번엔 산들로 둘러싸인 지형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서울이 왜 천혜의 요새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악 지형이 어떻게 서울을 보호하는지, 현대전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 메가더 교수의 눈빛에서 학생들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실제 전장을 경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에게 완전히 함락된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도 결국 되찾았죠. 여러분, 이제 서울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서울의 지형도를 화면에 띄웠어요.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서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브래들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였다고 방어가 된다고요? 현대전에서는 그런 지형이 오히려 함정 아닌가요? 메가더 교수가 브래들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브래들리 학생, 혹시 이라크 전선에서 전차 끌고 산을 넘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브래들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지 전장이 아닙니다. 북동남이 산지로 둘러싸인 360도 자연 방어선이죠. 현대전에서도 전차는 경사 30도 이상은 오르기 힘듭니다. 서울을 둘러싼 산들은 대부분 그 이상이에요. 메가더 교수는 화면을 전환해 서울의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의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구소련과 북한이 개발한 전차들은 이런 지형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비행기도 드론도 산허리를 쉽게 넘나들 수 없는 지형이에요.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망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됩니다. 독일인 마르코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현대전은 공중 공격이 주가 되지 않나요? 산이 있으면 오히려 은신하기 좋은 거 아닌가요? 메가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마르코 학생, 생각해 보세요. 서울을 공격하려면 어떤 루트로 들어와야 할까요? 학생들이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북한과 서울 사이의 주요 도로와 지형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바로 이 좁은 회랑지대밖에 없습니다. 서울로 진격하려면 이 좁은 길로 밀집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미르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방어하는 쪽에 유리하죠. 정확합니다. 메가더 교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역사적으로 서울을 공격한 군대들은 항상 이 좁은 길에서 막혔습니다. 유럽 도시들은 강 주변 평지의 위치에 방어에 취약하지만 서울은 달라요. 서울은 산성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서울 주변의 산들이 방어를 위해 특별히 요새화되어 있나요? 메가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전환했어요. 이번엔 서울 북부와 동부 산악지대에 구축된 현대식 방어시설들이 보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북한산 일대에는 수백 개의 벙커와 포대가 숨겨져 있어요. 전쟁 당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요. 남한산성, 북한산성 같은 오래된 요새들도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있습니다. 스즈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시설들이 정말 존재하나요? 민간인들에게 알려져 있습니까? 메가더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부분은 보안시설이라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그들의 조상들은 수세기 동안 이 산들을 이용해 침략자들을 막아왔으니까요. 브래들리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 현대전에서는 정밀 미사일이 그런 지형적 장벽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나요? 메가더 교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는 곧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산으로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교수는 다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서울과 DMZ 사이의 지역이 3개의 방어선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서울로 향하는 주요 도로와 계곡마다 드래곤, 티스라 불리는 대전차 방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벽들은 평소엔 열려 있지만 유사시 수분 내로 닫힐 수 있죠. 라미르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평시에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민방위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비군과 민방위대가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이런 방어시설들을 관리합니다. 서울 외곽의 산악지역은 매년 수만 명의 예비군이 훈련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마르코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현대공중전에서는 지형이 큰 의미가 없지 않나요? 메가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악 지형은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만들고 저공 비행 공격을 거의 불가능하게 합니다. 북한이 가진 대부분의 항공 자산들은 이런 지형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죠.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계된 요새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의 또 다른 놀라운 방어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지하 인프라죠. 메가더 교수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빛났고 학생들은 더 깊은 이야기를 기대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화면을 전환해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여줬어요.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색상의 선들이 서울 전역을 거미줄처럼 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이시나요?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지하철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깊은 지하 방공호 시스템이기도 하죠. 메가더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화면을 전환해 서울 지하철의 깊이를 보여주는 단면도를 띄웠어요. 서울 지하철의 평균 깊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장 깊은 역은 지하 40m가 넘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의 2배 이상이죠. 왜 그렇게 깊게 지었을까요? 마르코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교수님, 벙커버스터는 지하도 뚫지 않습니까? 메가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마르코 학생, 미국산 GBU-28 벙커버스터가 뚫을 수 있는 최대 깊이는 약 30m의 강화 콘크리트입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특별한 점은 깊이만이 아니에요. 교수는 마포역 단면도를 보여줬습니다. 한강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이 보였어요. 마포역을 보세요. 한강 아래로 지나가며 안반 위에 박혀 있습니다. 이런 곳은 벙커버스터로도 안 됩니다. 물과 안반에 이중 방어막이 있으니까요. 브래들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교수님, 정말 지하철을 군사적 목적으로 설계했다는 건가요? 메가더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서울 지하철 설계에는 한국 국방부와 미 육군 공병대가 자문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군사적 특징들이 있죠. 그는 슬라이드를 넘겨 지하철역 내부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이 넓은 대합실들, 이중 방화문, 별도 전력 공급 시스템, 공기 정화 시설. 이건 단순한 대중교통 시설이 아닙니다. 전시에 즉시 수백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공호로 전환될 수 있는 시설이죠.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은 최소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스즈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북한의 미사일이 그렇게 많다면 지하로 숨어도 결국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식량과 물은 어떻게 해결하죠? 메가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날카로운 질문이군요. 서울 지하철 시스템에는 비상 식량과 물 저장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소 2주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양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수는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다시 띄우고 몇몇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 구간들은 단순한 승객 이동 경로가 아닙니다. 전시의 병력과 물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통로로 설계되었어요. 북한이 서울을 공격한다고 해도 지하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방어와 반격이 가능합니다. 독일인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는 어떻게 방어합니까? 지하철 환기구로 들어올 수 있지 않나요? 메가더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또 좋은 질문입니다. 서울 지하철 환기 시스템에는 MBC 액생물학화학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내부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죠. 브래들리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지하철은 결국 민간 시설이잖아요. 군사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메가더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구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수백만 서울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전략적 가치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지하 요새라는 점이죠. 교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북한이 서울 공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서울이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무너질 도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히려 끔찍한 시가전과 지하전이 기다리고 있죠. 메가더 교수는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어요. 이제 서울의 또 다른 놀라운 방어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들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이 그저 주거 공간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이 아파트들을 보세요. 메가더 교수는 서울의 빽빽한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항공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이 그저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즈키가 비웃듯 물었어요. 설마 아파트가 전쟁에 쓰이진 않겠죠? 메가더 교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군부는 서울 방어에 관한 비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드명 도시방패였죠. 그 핵심에는 바로 이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압구정동과 강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화면을 전환했어요. 이 아파트들의 옥상을 보세요. 평평하지 않습니까? 헬리패드처럼 생겼죠. 실제로 이곳은 비상시 헬기 착륙장으로 전환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교수님, 그건 좀 과장된 해석 아닌가요? 메가더 교수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1975년 무렵 압구정 아파트 옥상에는 기관총 포지션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한강 도하 저지용이었죠. 스즈키 학생이 조롱한 그 아파트가 전쟁의 최전선이었던 겁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아파트 건설에는 군사적 고려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배치도를 보세요. 특히 한강변을 따라 늘어선 이 고층 건물들을요. 교수는 한강 주변의 아파트 배치도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강을 건너오는 적군을 저지하기 위한 인공 요새선이죠.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콘크리트 성벽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인 마르코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민간인들이 그런 위험한 곳에 사는 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메가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이 아파트들은 민간인의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한다면 이 건물들은 민간인의 방공호가 됩니다. 교수는 아파트 단면도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단열재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폭발 충격을 상당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두께가 서구 건물보다 훨씬 두껍죠. 지하 주차장은 즉각적인 대피소로 전환될 수 있고요. 라미르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군사적 고려가 정말 한국의 건축에 반영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메가더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에서 초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 군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군사적 고려 때문이죠. 그는 화면을 전환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구조물을 보여줬어요. 이 지하 주차장들은 평상시에는 차를 세우는 곳이지만 전시에는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피소로 변합니다. 환기 시스템, 비상 전력, 식수 저장고까지 갖추고 있죠. 브래들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아파트는 결국 민간 건물이잖아요. 현대 무기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메가더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래들리 학생, 현대전에서 가장 어려운 전투 형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가전입니다. 이라크 팔루자 전투를 기억하시나요? 미군이 소규모 반군을 진압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죠.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을 상상해 보세요. 수천 개의 고층 건물, 수백만의 인구, 복잡한 도로망. 군사 전문가들은 서울 같은 메가시티에서의 전면전은 군사적 악몽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즈키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래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요? 메가더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서울의 숨겨진 방어 시스템들, 특히 잠수교와 고속도로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죠. 그의 말에 학생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단순한 현대 도시가 아니라
정교한 방어 체계를 갖춘 거대한 요새였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메가더 교수는 한강 위의 특이한 다리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물에 잠겨 있는 도로처럼 보이는 구조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수가 물었습니다. 필리핀 출신 라미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수교 같은데요. 왜 잠수교가 평소엔 잠겨 있나요? 메가더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잠수교는 평화의 얼굴을 한 전쟁 장비입니다. 공습에도 끄떡없는 도하 루트죠. 그는 화면을 전환해 서울 주변의 잠수교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를 띄웠어요. 한강에는 잠수교가 있습니다. 평소엔 물에 잠겨 있지만 비상시에는 군용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왜 이런 많은 잠수교가 필요할까요? 브래들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교량이 파괴되었을 때를 대비한 백업 시스템인가요? 정확합니다. 메가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전쟁 당시 서울의 모든 다리가 폭파되었습니다.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파괴하기 어려운 도하 시스템을 구축했죠.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넓은 고속도로 구간이 보였어요. 이번엔 서울의 고속도로를 보겠습니다. 특이한 점이 보이시나요? 학생들이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특징을 찾지 못했습니다. 메가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들은 비상시 전투기 활주로로 변신합니다. 길이가 정확히 3km이고 콘크리트 두께가 일반 도로의 3배죠. 중앙 분리대는 몇 분 만에 제거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스즈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한국 공군은 정기적으로 이런 고속도로에서 비상 착륙 훈련을 실시합니다. 전시에 공항이 파괴되더라도 공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죠. 메가더 교수는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파주와 도라산 일대의 사진이었어요. 이것을 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농지처럼 보이는데요. 메가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이 사각형 구조물들은 실제로는 대전차 방벽입니다. 평소엔 흙으로 덮여 있지만 전시에는 즉시 활성화됩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겨 같은 지역의 군사훈련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번엔 땅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보였습니다. 이 방벽들은 단순히 탱크를 막는 게 아닙니다. 적군의 진격 루트를 강제로 좁히고 미리 설정된 킬존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죠. 라미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건가요? 정확한 숫자는 군사기밀입니다만 서울로 향하는 주요 접근로에는 모두 이러한 방벽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DMZ에서 서울로 향하는 주요 7개 축선에는 각각 3중의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죠. 브래들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현대 무기 체계라면 이런 물리적 방벽은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메가더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래들리 학생, 전쟁의 본질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전에서도 지형과 물리적 장애물은 여전히 결정적인 요소죠. 이라크전에서 미군도 결국 물리적인 도시 장벽에 발목이 잡혔잖아요. 교수는 다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미군의 이라크 시가전 모습이 보였어요. 현대 무기로 도시를 파괴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점령하고 통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설계된 거대한 요새입니다. 스즈키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방어 시스템이 정말 효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나요? 메가더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서울 방어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한 번도 완전히 시험된 적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억제력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이죠. 그의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실제로 서울이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죠. 메가더 교수의 표정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2번 아내에게 긴급 전화를 했습니다. 서둘러 서울을 떠나라고요. 교실 전체가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화면을 전환해 DMZ의 야간 사진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2015년 8월이었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남북한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죠. 브래들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국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메가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세계가 알게 되면 공황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주한미군 자문관으로 있었는데 북한군이 비상 배치 명령을 내렸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교수는 당시의 상황도를 화면에 띄웠어요. 북한군 부대 이동 경로와 한미연합군의 대응 태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B-52 전략 폭격기를 괌에서 한반도로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핵무기 탑재 가능한 폭격기였죠. 실탄을 장전한 채로요. 라미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전쟁이 임박했던 건가요? 메가더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72시간 동안 우리는 전쟁 발발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포병 부대가 발사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는 정보가 있었죠.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서울 시민들은 거의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는 겁니다. 지하철은 정상 운행됐고 카페는 북적거렸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모든 방어 시스템이 극비리에 가동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요. 스즈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민들이 전혀 몰랐다는 게 가능한가요? 대부분은 위기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서울의 또 다른 힘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는 능력이죠. 메가더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2017년 날짜가 표시된 뉴스 헤드라인들이 보였어요. 두 번째 위기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핵 단추 전쟁 당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 책상에 핵 단추가 더 크다고 트윗을 날렸던 그때 말이죠. 마르코가 질문했습니다. 그때도 실제 군사적 움직임이 있었나요? 메가더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있었습니다. 북한은 ICBM 발사 준비를 했고 미국은 핵 잠수함 3척을 한반도 주변으로 급파했죠. 저는 당시 판문점에 있었는데 그날 밤 불빛이 달랐습니다. 북한군 초소의 불빛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들도 잠을 자지 않고 대기 중이었던 겁니다. 교수는 내비게이션 기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당시 미 국방부는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비상대피 경로를 입력한 이 장치를 지급했어요. 진짜로 터질 뻔했거든요. 브래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 본토에서도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실수로 미사일 경보가 울려 대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메가더 교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에 대비한 조치였죠. 다만 일반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정보였기에 실수로 포장된 겁니다.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세계가 얼마나 전쟁의 문턱에 가까이 갔었는지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서울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서울의 억제력은 단순한 물리적 방어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격하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죠. 라미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서울의 진정한 힘은 방어력이 아니라 보복 능력인가요? 메가더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맞고 아니기도 합니다. 서울의 방어 체계는 적이 첫 공격으로 승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반격 능력은 적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죠. 이 조합이 바로 서울의 억제력입니다.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서울의 가장 강력한 방어는 단 한 번도 완전히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지난 70년간 북한은 정말로 서울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죠. 학생들의 눈빛에서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어요. 이제 서울 방어의 마지막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현대 시가전의 현실과 서울이 왜 그 이상인지에 대해서요. 메가더 교수는 이라크 팔루자와 모술의 시가전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파괴된 건물들과 교전 중인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2004년 팔루자,
2016년 모술, 미군과 연합군이 소규모 반군 집단을 상대로 벌인 시가전입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브래들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팔루자는 한 달 반, 모술은 거의 9개월이 걸렸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맘만 먹으면 뚫습니다. 돈 들면 되죠. 메가더 교수는 브래들리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우리가 그 말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건물 하나 제대로 점령하지 못했죠. 교수는 모술 시가전의 전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된 모습이었어요. 모술을 해방하기 위해 우리는 도시를 파괴해야 했습니다. 이게 현대 시가전의 역설입니다. 점령하려면 파괴해야 하고 파괴하면 승리의 의미가 사라지죠. 그는 이제 서울의 항공 사진으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촘촘히 들어선 고층 건물들과 복잡한 도로망이 내려다 보이는 광활한 도시 전경이었어요. 이제 서울을 보세요. 서울은 이라크의 50배 복잡합니다. 인구는 100배, 건물 밀집도는 30배에 달하죠. 이곳에서 시가전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악몽입니다. 마르코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현대 무기는 정밀 타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요. 메가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전투기를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곧 민간인 대량 피해를 의미합니다. 서울을 공격하는 자는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교수는 잠시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2017년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의 지상전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서울에서의 시가전은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베트남보다 더 길고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쟁이었죠. 학생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결론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을 공격하는 쪽이 결국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스즈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죠? 공격하는 쪽이 전술적 우위를 가지지 않나요? 메가더 교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메가시티 시가전에서는 그 공식이 역전됩니다. 복잡한 도시 환경은 공격자의 전투력을 상쇄하고 방어자에게 무한한 은신처와 매복 지점을 제공하죠. 그는 서울의 강남 일대 3D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초고층 빌딩 밀집 지역에서는 저격, 매복, 함정이 일상이 됩니다. 공중 지원도 제한적이고요. 레이더와 GPS도 빌딩 숲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브래들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수적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병력만 100만이 넘잖아요. 메가더 교수는 브래들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더 많은 병력은 더 많은 목표물을 의미합니다. 도시 환경에서는 숫자보다 훈련과 장비, 지형 지식이 중요하죠. 북한군 대부분은 시가전 훈련이 부족합니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해 서울 시민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젊은이들, 직장인들, 노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죠. 서울 시민의 92%가 민방위 훈련을 받았고 성인 남성 대부분은 군무, 복무 경험이 있습니다. 전시에 이들은 즉각 도시 방위군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라미르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건 게릴라전과 비슷한 개념인가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한 차원 더 진화한 형태죠. 현대 도시 환경에 맞춘 첨단 게릴라전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자신의 동네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메가더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서울을 공격하는 건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2천만 명의 적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메가시티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학생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브래들리조차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요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메가더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야경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국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의 물리적 방어 시스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산악지형, 지하철 방공호, 아파트 요새,
잠수교와 숨겨진 방벽들. 하지만 서울의 진정한 힘은 이런 물리적 요소들의 합이 아닙니다. 메가더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서울의 진정한 힘은 상징적 가치에 있습니다. 독일인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전면전이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메가더 교수는 마르코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유엔사 16개국 병력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서울이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그는 서울의 역사적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의 폐허, 60년대의 가난한 모습, 그리고 점차 발전해가는 도시의 모습, 마지막으로 현재의 화려한 글로벌 도시 서울의 모습까지.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활의 상징이죠.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심장이 된 곳이요. 이것은 북한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스즈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교수님, 위협이라뇨? 경제적 성공이 왜 위협이 됩니까? 메가더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의 성공은 북한 체제의 실패를 매일매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가졌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서울의 불빛은 평양의 어둠을 더 깊게 만듭니다. 교수는 다시 서울의 야경 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을 공격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시 하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와 번영이라는 가치 자체에 대한 공격이죠. 세계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라미르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최고 방어력은 군사적 요소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적 의미인 건가요? 정확합니다. 군사 전략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이나 미사일이 아닙니다. 바로 의지입니다. 서울은 자유진영의 의지가 물리적 형태로 나타난 것이에요. 브래들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결국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해구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메가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포탄을 퍼부어도, 아무리 많은 미사일을 발사해도 서울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서울은 뚫는 도시가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 세계의 심장입니다. 그곳을 공격하는 것은 세계 질서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죠. 북한이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서울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잠시 침묵한 후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도시 방어 전략을 넘어 더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벽이나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와 결의,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있죠. 서울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브래들리와 스즈키도 더 이상 의심의 눈빛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시 국가 싱가포르의 독특한 안보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리포트 주제는 메가시티의 방어 전략입니다. 서울과 다른 대도시들을 비교 분석해 보세요.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마음은 7,000마일 넘어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하늘에 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생존의 예술입니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존이 가장 위대한 승리이기도 하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그날 하버드 강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단어만이 공기처럼 남았습니다. 포트리스 서울. 북한과 가장 가까운 수도.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두지 않는 위치. 하지만 바로 그곳이 대한민국이 만든 전설의 무대였습니다. 서울은 숨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뚫릴 수 없도록 스스로를 요새로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말했죠? 한국은 자원이 없다고. 누가 비웃었죠? 서울은 위험하다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방패로 바꾸는 나라라는 걸. 서울은 전쟁조차 막아버리는 도시라는 걸. 그날 이후 교수는 모든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공부하려거든 서울부터 배워라.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